안녕하십니까, 최종서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돌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자, 갑작스럽게 뒤로 돌아서 놀라셨을 겁니다. 무대 스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발표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좀 전에 뒤로 돈 것처럼 슬라이드 쪽으로 몸을 돌린 이후에 청중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내용의 숙지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쌍방향 대화입니다. 또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사소통이 되는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무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소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달 스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전달 스킬, 전달 테크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야기를 전개해 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집중의 시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행동의 변화, 결국 설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제가 원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대부분 발표를 하게 되겠죠. 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려면 그 이전 단계에서 청중분들은 발표자가 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청중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게 되려면 발표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용을 잘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전달입니다. 전달을 잘해야 이해가 되고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전달이란 부분을 대부분 딜리버리 스킬, 딜리버리 테크닉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전달의 이전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전달 스킬을 갖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청중이 이해도 행동의 변화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거의 95% 이상이 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게 되면 이 이후의 스텝들이 사실은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단어의 제목에서 이미 답을 보셨죠. 뭡니까? 예, 집중입니다. 듣는 사람이 집중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도 그 사람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대에서는 듣는 사람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듣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테크닉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테크닉을 저희들이 딜리버리 스킬 또는 전달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집중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초가 지나면 60% 밑으로 기억력이 떨어진다. 80% 또는 60%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떠냐면 집중의 상태에 이미 벗어나 있는 겁니다. 내용을 전달받으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수치가 80% 이상이 되어야만 내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30초가 지나면 이미 집중도가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진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보시는 것처럼 티 브레이크라는 용어가 있는데 쉬는 시간이죠. 자, 티타임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자,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집중도가 흐려지게 되면 뭔가 조치를 취해서 집중도를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저는 브레이크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제동 장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브레이크를 걸어서 사람들을 나름대로 집중도를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브레이크의 기법들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로 사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의를 시키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빈칸이 보이는데요. 한번 20개 정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발표에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들이고 계십니까? 또는 집중을 유도하고 계십니까? 자,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육과정에서 저하고 함께 했던 교육생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단연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저희들이 페이스라고 정의하면 되겠네요. 속도의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죠. 두 번째, 속도뿐만 아니라 높낮이도 있으면 좋겠네요. 또는 액센트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톤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 크기의 변화를 주고서 강조를 하기도 하고 기타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주는 방식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있네요. 아예 말을 멈추는 방법도 있네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중요한 이야기를 끝낸 이후에 말을 하지 않고 청중을 가볍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를 3초 정도 유지해 주는 거죠. 3초의 침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테크닉은 굉장히 고급 테크닉입니다. 자, 초보 발표자가 이거 쓰시면 큰일 납니다. 왜 안 될까요? 본인은 말을 멈추고 강조한다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왜 저 인간은 말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크닉이 완성된 다음에 쓸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리 이동입니다. 무브먼트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한 자리에 있게 되면 지금 저 한 자리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뒤에 배경이 고정적이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보이는 게 똑같은 거죠. 마치 저희들이 벽에 걸려있는 어떤 사진을 계속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에서는 그 뒤에 있는 배경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계획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 계획된 이동을 가져갈 때 뒤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지금 제공해드리는 스크린 플레이입니다. 스크린 플레이는 화면에 직접 들어가서 실제로 내용을 손으로 짚어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손으로 내용을 짚어주게 되면 시선의 어떤 흐름도, 시선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하게 되죠. 집중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린 플레이는 특히 표, 차트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는 저희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볼까요? 제스처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움직임을 주는 거죠. 발표는 온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이 손일 겁니다. 이 핸드 제스처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수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언어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의 방법으로 쓰는 제스처라는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아이 컨택입니다. 눈 맞춤이죠.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분들과 함께 1대1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시선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 역시 변화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자, 아울러서 표정입니다. 자,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데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말과 표정이 같이 감정적으로 일치가 돼야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스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발의 위치, 앵글이라고 하죠. 자, 일반적으로 제 오른쪽이나 왼쪽에 스크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다가 자, 발의 각도, 앵글을 이렇게 딱 틀어버립니다. 자, 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사람들이 몸이 틀어지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뭔가 중요한 게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겠죠. 그쪽으로 몸의 방향을 돌리면 인해서 시선을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브레이크가 바로 발의 위치, 앵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즐거운 이야기들, 유머, 경험 사례는 기본적인 스토리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적절하게 쓰셔서 스토리를 텔링해 가는 것도 변화의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발표자가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겠죠. 자, 주변의 환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이건 좀 한꺼번에 열어드릴게요. 자, 질의응답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의하기를 위해서 조명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실제로 데모를 통해서 직접 해보게 하거나 판서를 해보는 것들, 주변에 있는 기자재를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집중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슬라이드를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해 드렸는데요. 자, 슬라이드의 전환입니다. 자, 슬라이드가 바뀌게 되면 눈에 새로운 것이 나오죠? 변화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끄기입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실게요. 방송 사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 꺼버립니다. 갑자기 검어졌죠? 자, 이게 파워포인트나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고 난 줄 아실 테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화면을 검게 바꾸는 것 키보드의 B키, 블랙입니다. 하얀색으로 바꾸시면 W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자, B키와 W키를 통해서 이렇게 전환 기능을 쓰게 되면 갑자기 화면이 꺼지니까 사람들이 발표자를 보게 되겠죠. 그때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슬라이드 끄기였고요. 다음, 음악이나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효과들을 사용해서 집중을 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워포인트 자체로 할 수 있는 또는 키노트 자체를 가져갈 수 있는 동적인 효과 또한 집중의 요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랜덤하게 골고루 섞여서 발표 과정에서 사용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만 집중적으로 쓰면 그건 다시 평이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각의 내용들을 활용해 보실 걸 익히시고 활용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20가지를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소리의 사용법인데요. 자, 아나운서 뽑아가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음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표에 적합한 수준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프레젠테이션 실패의 80%가 이와 같은 부분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 목소리죠. 작대요. 평탄화돼요. 몸이 건조화돼요. 이 부분만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목소리에서 3가지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큰 소리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볼륨을 높이시라는 얘기죠. 파워 있게 출발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피치라고 표현되는 톤, 높낮이죠. 낮은 톤도 쓰고요. 높은 톤도 사용하시고 중간 볼륨도 쓰시면서 적절하게 보이스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기술이죠. 세 번째는 속도의 변화입니다. 빠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천천히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부분에 천천히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에 빠르게 이야기할지 그 부분도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보이스의 사용법 3P는요. 기본적으로 내용과 관련돼서 사용하는 겁니다. 무조건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란 얘기죠. 기본적으로 내용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컨텐츠에 맞춰서 반복적인 연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요. 스피치에 대한 부분을 이번 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미합중국이 2번 나왔죠. 오바마가 스피치를 했을 때 사용했던 부분인데요. 한 번 이야기하는 게 2번 연속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를 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대화법과 설득화법의 가장 큰 차이는 대화법은 다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이야기해도 되지만은요. 발표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와 메시지를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해 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설득화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반복화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명의 방식에서 첫 번째로 개요를 설명하죠. 여기서 중요 포인트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다음 이어서 본론부 내용들 근거라든지 방법들을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요약해 주는 방식을 쓰는 3단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죠. 이와 같은 스피치를 해나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홀 파트 홀이라는 화법입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아이맥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갈 때 실제로 얘기했던 지문입니다. 첫째, 더 얇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기억해야 될 홀, 전체 내용이죠. 다음, 얼만큼 얇아졌는지를 실제로 아이맥을 돌려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파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얇아졌다는 것만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본론부의 파트 부분은 빠르게 전개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자,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기억해야 될 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죠. 다시 한번 홀로 가서 얇아졌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요, 본론, 요약이라는 것을 끌어가는 전형적인 설득화법의 구조이자 반복화법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다만 티가 안 나야겠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중원본 하듯이 들리기 때문에 티 안 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본 화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화법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프리프라는 화법인데요. 일명 처칠의 화법이라고 합니다. 처칠이 대중 스피치에서 즐겨 썼던 화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P, R, EP니까요. 첫 번째로 슬라이드 핵심 메시지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메인 포인트죠. 그래서 포인트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포인트가 얘기됐으니까 그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들어갔죠. R로 시작하는 거, reason입니다. 이유와 근거를 통해서 위에 있는 주장을 입증해주는 논리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논리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주는 방식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P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돼 있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반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포인트를 강조해주는 방법을 쓰는 거죠. 이게 화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PREP라는 화법 또한 발표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화법 또한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시각 언어라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언어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에서 시각 자료인 슬라이드와 발표자가 균형을 맞춰가는 방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볍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왼편에 있는 슬라이드가 이전 슬라이드입니다.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런 클리커를 들고 있으면 클릭한 다음에 PIR 상투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는데 보면서 설명을 하죠. 전형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이 이와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방식은 일반적인 방식이고 대부분 전개하는 걸 보게 되면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발표를 잘하는 5%의 발표자는 좀 다르게 진행합니다.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개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해볼까요? 뭘 말하고 보여주는 거지?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만드는 슬라이드는요. 제일 많이 쓰는 미디어가 텍스트죠. 그런데 그 텍스트가요. 한 장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으면 사실 보기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장의 슬라이드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슬라이드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텍스트 헤비 슬라이드라고 부릅니다. 그 텍스트 헤비 슬라이드는요. 청중 입장에서 보게 되면 크게 7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시각자료를 넘기게 되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여주고 말하는 거는 시각자료가 우선권을 갖고 가고 제가 끌려가는 개념이란 얘기죠. 그렇게 전개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좋은 스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말하고 뒤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파트가 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간에 다리를 놓는다고 해서 이를 브릿징 기법이라고 합니다. 시각 언어에서는 이 브릿징 기법만 잘 사용해도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전 슬라이드의 마지막에서 다음 슬라이드에 헤드라인을 언급해 보시는 습관을 길러보시기를 역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체 언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반적으로 바디랭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눈 맞춤과 제스처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서 있는 자세 잠깐 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이게 신하의 자세죠. 움츠린 자세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자세는 발표자한테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모아서 웅크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차렷 자세는 바른 자세긴 하지만 발표자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말하는데 불편한 자세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 붙어있는 손이라든지 발의 어떤 위치, 다음에 실제로 팔과 몸을 떨어뜨리고 이야기를 전개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붙어있는 것들을 떼셔야만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하시고 실제로 정면을 보시면서 약간 시선은 하향이 맞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청중분들은 앉아 계시기 때문이죠. 자, 하향을 통해서 약간 벌리시고 손은 기본적으로 벨트라인 위쪽에서 조금씩 움직이시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로 서 있는 자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세를 잘 갖고 난 다음에 실제로 서 있는 위치는 제가 마지막에 스크린의 위치에 쓰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쓰실 수 있는 위치는 스크린의 양쪽 끝입니다. 이 위치에 서셔서 슬라이드와 발표자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연단같이 저렇게 숨겨져 있는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 슬라이드의 양쪽 끝과 중앙까지도 활용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삼각형의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시면서 발표를 해주시기를 역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제스처인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손바닥의 법칙과 손뜨기 법칙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손바닥의 법칙은 오픈 포스처라고 해서 몸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듯이 펼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고요. 기본적으로 호감도를 가져갈 때 많이 쓰는 손동작입니다. 자,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펼치시면서 의미는 없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손등을 쓴다고 되어 있죠. 자, 손등은 어떤 겁니까? 강조죠. 강함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포인트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저희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찝듯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기본적인 바디랭귀지부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연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핸드 제스처라는 것을 쓰실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손을 사용하는 제스처에서 기본적으로 펭귄처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몸 안에서의 제스처. 펭귄 아시죠? 손을 올려도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3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모습은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몸 밖으로 크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어떨 때 쓰시는 겁니까? 2가지. 키워드를 강조할 때 나와야겠죠? 자, 열정을 가진 마음, 뭐 이런 식으로 또는 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그 내용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해나가시는 겁니다. 또 기타, 상태, 경로, 규모 등과 같이 뭐 예를 들면 이 공장 둘레 이만큼의 크기 또는 말뚝이 이만하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좀 과도하지만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편할 수 있는 강조의 어떤 동작으로 이와 같은 제스처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전부 다 컨텐츠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것들이 아니라 컨텐츠를 확인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맞춤인데요. 자, 마지막이죠. 자, 눈 맞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만 크게 4가지 이유 때문에 한다라고 봅니다. 모니터링.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봐가면서 해야겠죠. 지루하면 조금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자, 연결 기본입니다. 다음과 내용을 이어가는 것들인데 이건 아이 컨택의 기본 동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이 컨택 기본적인 원리 설명 드리면서 그때 잠깐 말씀드릴게요. 또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눈 맞춤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눈 맞춤의 원리는 단 한 가지. one sentence, one person 또는 one message, one person이라는 원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 한 문장을 이야기할 때 한 사람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끝나면 눈을 돌리고 다음 분을 보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전달하듯이 아이 컨택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되 골고루 해야겠죠. 자, 틀리지 않도록 한 분한테 너무 몰리지 않도록 골고루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권자가 좀 제일 높으신 분이 앞에 있으면 그분은 다른 분보다 한 2번 정도 봐주셔야겠죠. 그분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필요하시면 다음 문장을 이야기할 때 눈을 다음 분 랜덤하게 이곳저곳을 돌려가면서 보시면서 전달을 해서 전체를 모두 한 번 이상씩 눈 맞춤하는 것이 필수다. 아주 단순한 원리지만 실제 무대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것, 평상시부터 많이 연습해야 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 언어의 사용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딜리버리 스킬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사용이 되는 것들이죠. 자,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애드리브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 컨텐츠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 부분을 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을 미리 결정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만 실전 무대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쓰시는 것 연습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자신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좋은 프레젠터가 되시는 여러분 모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